출근길 뉴스를 종합해드립니다. 깊이 있는 뉴스 YTN FM 출발 새 아침. 신율의 출발 새 아침 3부 순서 시작합니다. 자, 오늘은 서울과 수도권에 눈이 내린다고 하죠. 많게는 5cm 정도의 눈이 쌓일 것이라고 하는데 오늘은 길 가다가 미끄러지지 않도록 좀 주의해야 되겠습니다. 정치권에서 회자됐던 낙상주의가 필요한 날이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건데요. 우리가 살다 보면 넘어지는 경우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넘어지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다시 일어나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생을 통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지금 내 자신이 넘어져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 다시 훌훌 털고 반드시 일어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십시오. 확신이 우리의 삶을 바꿀 수 있습니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3부 순서, 먼저 광고부터 듣겠습니다. 온도와 습도를 항상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항온환습기 전문기업 AR. 전산센터, 반도체 공장, 미술관, 박물관, 귀중품 보관실을 30년 축적된 기술로 AR이 지켜드립니다. 24시간 확실한 서비스 보장. 031-497-0561. 아유, 세 단계 종이 또 걸렸어? 정말 제본 하나 하려다가 미치겠네. 내가 진작 현대오피스로 바꾸라니까. 오늘 다 날 셀 거야. 이제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사무기기 전문기업 현대오피스가 책임지겠습니다. 사무기기의 올바른 기준. 현대오피스. 포토라인이 아닙니다. 포토존 탈취장치 19년 오직 한 길. 포토존 탈취장치 명품만을 고집해온 센텍. 대표이사 권용석입니다. 하수관악취, 공장 유해악취, 이제 포토존에 맡겨주세요. 대표이사가 보증합니다. 센텍. 센데 1544-8785. 사장님, 성악가 김동규 씨네 집 바닥재 좋던데 우리 집도 똑같은 걸로 해줘요. 요즘 떠오르는 바닥재 스타 강마루. 스타일 좋고 습기 열 긁힘에 강하니까 오래 사용하려면. 그래서 스타 강마루를 하는구나. 성악가 김동규입니다. 강마루 스타는 스타 강마루. 스타 강마루. 고객님 사랑합니다. 배우 박서연이에요. 제가 뭘 잘 잊는 걸로 소문나 있잖아요. 근데 딱 한 가지 안 잊어먹는 게 있답니다. 대리운전 번호 2588 말이죠. 2588은 안 되는 노래까지 되더라고요. 좌우로 정렬 2588. 자, 따라해보세요. 이카운트 ERP 4만원. 회계 관리. 이카운트 ERP 4만원. 재고 관리. 이카운트 ERP 4만원. 생산 관리. 사업 성공 함께해요.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이카운트. 가입비 부가세 별도. 예, 경제 뉴스 알아보겠습니다. 한국경제신문의 정인설 기자 직접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국내 코스피 지수가 모처럼 2100선을 돌파했네요. 예, 어제 1년 7개월 만에 돌파를 했는데 예. 교수님은 별명이 뭐 있으신가요? 저요? 저야 뭐 별명이 없죠. 뭐. 방송 잘하시니까 방송하면 신율 교수님과 방송신 뭐 이렇게 얘기하셔야 되나? 지금 우리 강재열 작가가 아침의 지배자라는 별명을 지금 막 지어줬어요. 예. 좋은데요, 아침에 지휘자? 지배자. 지휘자라니. 지휘도 하고 지휘도 하고 네? 지배도 하고 다 좋으신 거 아니에요? 네. 아니 근데 제가 왜 이 얘기를 드렸냐면 코스피 지수에 대한 별명이 한 3개 정도 있어요. 박스피, 네. 삼스피, 따스피. 따스피. 예. 그거 뭐예요? 삼스피, 따스피는? 싹스피는? 박스피는 이제 박스권에. 1800에서 2000 왔다, 2100 왔다. 항상 박스권에 있어서 박스피고, 네. 삼스피는 삼성전자의 향방에 따라서 코스피가 왔다 갔다 해서 삼스피고, 네. 따스피는 네. 해외 증시 요즘 다 올랐다. 오늘도 보면 미국 다우지수 3대 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돌파했다는 소식이 있는데 미국, 중국, 일본, 유럽 다 괜찮아요. 한국만 왜 일어나는 거죠? 따가 돼 있다는. 따가 돼 있다는 따스피인데 어제 그 3대 5명이죠 사실상 별명도 좋은 게 아니니까 그래서 약간 좀 이렇게 극복을 한 거예요. 2100 2.96으로 마감을 해서 2015년 7월 3일 이후 1년 7개월 만에 2100선을 넘어섰고요. 근데 내 주식만은 안 올라요, 그죠? 근데 아무튼 개인 투자다 맞습니다. 이게 항상 코스피는 큰 대우량주 중심으로 구성이 돼, 거기에 따라 향방이 결정이 되다 보니까 이런 건데
뭐 저만 그런 게 아닙니다. 다 개인 투자자들, 개미들은 돈이 없어서 다 주식을 많이 못 사고 있고요. 어제 같은 경우는 외국인과 기관이 1,000억 원 이상 주식을 사서 2,100선을 돌파를 했고요. 예. 이제 박스권 탈출했으니까 다음 목표는 뭐겠죠? 당연히 사상 최고치 이전에 2011년 5월에 2,228을 찍었었어요. 예. 그 이후엔 2,200선을 거의 찍어보지 못했는데 거기까지 갈 수는 있을까 모르겠지만 아무튼 가자는 게 목표입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2,000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게 10년입니다. 10년이잖아요. 그야말로 잃어버린 10년이죠. 그러니까 이게 좀 오르긴 올라야 되는데. 근데 우리나라 수출이 잘 되고 있기는 있는 모양이에요. 4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죠? 최근에 주가가 좋은 이유 중에 하나가 수출 때문입니다. 예. 흔히들 외화 내빈이라고 하잖아요. 예. 지금 딱 그래요. 밖은 되게 좋습니다. 안은 별로지만 관세청이 올 2월에 20일까지만 수출액을 집계해봤더니 277억 달러. 1년 전보다 26%나 늘었습니다. 예. 작년 11월부터 계속해서 전년 대비 늘고 있어요. 더 이제 주목할 부분은 수출 증가율이 더 커지고 있는 거예요. 11월엔 2.3%, 12월엔 6.3%, 올 1월에 11.2%인데 이번엔 26%로 확 뛴 거죠. 수출이 계속 늘고 있다는 거고 주력 수출 품목인 반도체, 석유화 괜찮고 작년은 별로 안 좋았던 승용차도 괜찮다는 건데 예. 수출이 좋으면 대부분 대기업들이잖아요. 수출 대기업들이니까 대기업 의존도가 높은 협력사들도 같이 좋아지는데 이게 안으로 확산이 돼야 되는 거죠. 내수가 좋아야지 자영업자들 좋고 일반 서민들이 좋은 건데 이 내수가 위축된 부분이 빨리 좀 좋아져야 되니까 경기 회복을 속단하기는 아직 이르다 이런 분석도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게 사실 경제도 심리인데 그렇습니다. 지금 정치가 워낙 이게 불안하니까 예. 쌀 변동 직불금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그러네요. 쌀 변동 직불금이라는 게 이런 겁니다. 농가를 보호하기 위해서 2005년에 도입이 됐어요. 예. 쌀값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예, 농가는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수입이 왔다 갔다 하니까 정부에서 보전해 주는 겁니다. 크게 고정직불금하고 변동직불금이 있는데 고정직불금이라는 거는 본인이 가지고 있는 논 면적에 따라 그냥 일정하게 줍니다. 헥타르당 100만 원씩 주는데 이제 변동직불금은 매년 달라져요. 정부가 정한 목표가가 있으면 그 목표가에 실제 쌀값이 미달하겠죠, 대부분. 쌀값이 이렇게 떨어지니까 그렇죠. 그 목표가 대비 85%를 정부가 보전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정부 곳간에서 농민들에게 지원을 해주는 거니까 계속 쌀값이 떨어지니까 정부의 곳간에서 계속 내주는 거죠. 그게 작년에 1조 4,900억 원 사상 최대치였어요. 예. 이게 WTO 기준에서 거의 맥시멈입니다. 예. 그게 2015년에 비해서 거의 2배고 2014년에 대비해서 8배나 늘어난 거예요. 거의 지금 턱 밑까지 찬 거죠. 농민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농업을 계속 지원하고 보호해주는 측면인데 FTA나 이런 것 때문이기도 한데 이제 농업을 좀 더 이제 자력할 수 있는 수출 산업으로 육성할 수 있는 이런 측면이 필요한 시점인 거죠. 예. 자, 그리고 이 특검 수사로 삼성하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유착됐다는 의혹이 불거졌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걸 빌미 삼아서 미국 통신업체 퀄컴 이 회사가 우리 모든 핸드폰 안에 다 들어가 있는 통신칩을 만드는 회사죠. 이 퀄컴이 공정위에 역공을 펴기 시작했다고 그러네요. 얼마 전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구속될 때 뇌물공여 혐의를 받고 동시에 불거졌던 새로운 혐의가 나타났다고 하면서 구속영장이 발부가 되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삼성과 공정위원회가 유착했다 이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삼성 SDI가 신규 순환출자가 만들어지면서 삼성물산 주식을 더 사들여야 되는데 그 사들여야 되는 주식을 덜 사도록 해주는 게 공정위가 편의를 봐줬다라는 거였는데 이 부분을 문제 삼은 거예요. 항상 자기 이른바 아전인수 해석이라고 할 수 있는데 돈 로젠버그 퀄컴 수석부사장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블룸버그와 인터뷰에서 한국 공정위의 잘못된 결정은 우리의 큰 영향을 받았고 불공정한 절차의 결과물이다. 왜냐하면 이런 명령이 내린 거는 삼성과 한국 공정위에 유착이 있었고 그 내린 벽에는 삼성의 로비가 있었다. 이런 의혹을 제기한 거죠. 예. 진짜 아전인수적인 해석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네요. 근데 여기에 대한 삼성과 공정위 입장은 뭐예요? 당연히 억측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공정위 같은 경우는 이제 와서 딴소리다. 당시에 제재받을 때 아무 얘기도 안 하더니 이제 와서 이런 얘기냐라는 거고 더 중요한 건 한국만 그러냐는 거죠. 퀄컴이 한국에서만 지금 제재를 받고 과징금을 받은 게 아니에요. 중국에서 이미 받았고 그래요? 유럽과 미국에서조차 지금 조사를 받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퀄컴의 이런 독점적 반독점 행위에 대해서는 전 세계가 들끓고 왜냐하면 너무 통신칩을 독점해서 모든 걸 자기 마음대로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해서
한국만을 문제 삼는 건 약간 공정성에서 어떤 설득력을 얻기는 좀 힘들어 보이는 측면이 있죠. 이 회사가 진짜 모든 핸드폰에 우리나라 휴대전화에 다 들어가 있잖아요. 맞습니다. 모바일 통신칩을 거의 독점적으로 만들고 있고 최근에 이제 AP라고 해서 이게 그 PC로 얘기를 하자면 CPU, 중앙처리 장치 같은 거죠. 그것도 이제 여기서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이 두 부분에 모바일에 있어서는 퀄컴이 거의 최고의 회사가 되고 있는 거죠. 예, 그냥 아주 돈을 이 사람들은 그냥 쓸어 담고 있는 거죠. 자, 근데 돈 얘기 나왔으니까 그런데 지금 불황이라고 그러는데 우리 국민들 해외에선 카드를 많이 쓰는 모양이에요. 예? 항상 통계치만 나오면 안 보고 사상 최대치라라고 쓰면 되는 기사가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거고? 하나는 이거고요. 하나는 가계부채입니다. 가계부채 맞아요. 이 얘기 가계부채도 쓰려다가 오늘은 안 넣었는데 무조건 발표만 사상 최대치예요. 안 좋은 얘기잖아요. 그렇죠. 해외에서 많이 쓴다는 거는 해외여행을 그만큼 많이 간다는 거고요. 그리고 다들 뭐 국내에서는 덜 쓰더라도 해외에서 쓴다는 거고 다 가능하면 국내에서 쓰는 게 더 좋잖아요. 국내 경제를 타면서. 그리고 해외여행을 정말 요즘 많이 간다는 게 다들 느껴질 거예요. 방학 아닌 때도 학교 중에도 많이 갑니다. 학생들도. 그걸 거의 권장을 해요. 오히려. 예, 뭐 그걸 보고 뭐라고 현장 체험 맞습니다. 체험학습이라고 해서 뭐 종이 한 장 쓰면 다 됩니다. 요즘에. 거의 그게 트렌드가 됐고 작년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외국에 쓴 카드 사용액이 16조 5천억 원 정도 돼요. 사상 최대 규모고 5년 사이에 거의 65% 늘었고 그렇다면 우리 유커들 한국에서 돈 많이 쓴다고 하는데 그렇죠. 외국인이 국내에서 카드 쓴 금액은 얼마냐? 작년에 봤더니 12조 4천억 원. 더 적어요. 4조 원 정도 적어요. 그러네요. 아니 그렇게 많은 중국 사람들이 한국에서 쓴 돈이 우리나라 사람 겨우 뭐 10분의 1도 안 돼, 20분의 1도 안 되는 한국 사람들이 나가서 쓰는 것보다 더 적다는 거예요. 물론 한국의 카드 사랑, 한국 사람들은 해외 나가면 다 카드 쓰잖아요. 중국 사람은 현금 많이 써서 단순 비교할 수는 없지만 그만큼 우리나라 국민들이 해외에서는 많이 쓰고 있다라는 중국 거죠. 분들이 현금을 많이 씁니다. 현금 사랑 많이 하죠. 그렇군요. 예,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의 정인설 기자였고요. 신율의 출발새 아침 3부 순서 여기서 줄입니다. 잠시 뒤 4부에서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배우 박하선입니다. 여러분은 겨울하면 어떤 것들이 생각나시나요? 소복이 쌓이는 눈, 따끈한 호빵, 포근한 이불 속에서 까먹는 귤은 생각만 해도 기분이 좋아집니다. 하지만 10살 은호는 난방비 걱정에 불도 떼지 못하고 낡은 집으로 스미는 칼바람과 혹독한 추위를 견뎌내야 합니다. 이 겨울이 우리 아이들에게만 유독 매섭게 느껴지지 않도록 월드비전과 함께 여러분의 따뜻한 사랑을 전해주세요. 후원 문의 1688-3570 1688-3570 YTN 라디오 캠페인 더 가까이. 안녕하세요. 개그맨 윤정수입니다. 우리가 시장이나 식당에서 계산한 뒤 주로 하는 말이 있어요. 영수증은 버려주세요. 자, 이렇게 제대로 보지도 못한 채 버려지는 종이 영수증이 얼마나 많은 자원을 소모하는지 아시나요? 1년간 종이 영수증에 소모되는 원목량은 33만 그루가 넘고요. 소비되는 물의 양은 한 해 15억 7천만 리터가 사용된다고 합니다. 엄청난 거죠? 이제 종이 영수증 대신 모바일 영수증으로 받으세요. 스마트폰 앱을 통해 영수증을 전송받을 수 있는 종이 영수증 없는 점포 캠페인. 불필요한 자원 낭비를 줄여서 비용도 줄이고 환경도 살리는 이 캠페인으로 앞으로는 영수증 버려주세요 이런 말 필요 없겠죠? 비용 절감은 더 가까이, 자원 낭비는 저 멀리. 모바일 영수증으로 친환경 소비를 실천합시다. YTN 라디오 캠페인 더 가까이. 한국환경공단과 함께합니다. 골프 장갑도 지맥스, 생산 장갑도 지맥스, 헬스 장갑도 지맥스, 가죽 장갑도 지맥스, 장갑하면 지맥스. 대한민국 우리 장갑 지맥스. 30년 한길 범양 글러브가 만듭니다. 글러브 맥스 지맥스. 한국어요? 어릴 적부터 엄마 손에 이끌려 한글 학교를 다녔어요. 그때는 싫었지만 이제는 감사해요. 그리고 한국어 하는 내가 자랑스러워요. 알고 계십니까? 전 세계 118개국 1900여 개의 한글 학교에서 10만 명의 재외동포 아이들이 우리의 역사와 문화 그리고 한글을 배우고 있습니다. 그들이 어디에 있든 한민족이라는 뿌리를 잊지 않도록 재외동포 재단은 전 세계 한글 학교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720만 재외동포의 든든한 버팀목. 재외동포재단. 남친 폰도 여친 폰도 폰은 달라도 충전은 팝팝팝 집에서도 차에서도 장소는 달라도 충전은 팝팝팝 언제 어디서나 스마트폰 충전기 브랜드 팝팝팝 콘이 아니라 폰 팝폰. 날카로운 분석, 내일을 보는 시선,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신율의 출발 새 아침 4부 순서, 먼저 광고부터 듣죠. 이곳은 유치원입니다. 부모님들이 굉장히 환호하고 있는데요. 네, 출산을 앞둔 산부인과에서도 환호성이 이어집니다. 임산부, 만 7세 이하 자녀가 있다면 악사가 자동차 보험료를 깎아주기 때문인데요. 악사 마이 키즈 할인 지금 확인해보세요. 1566 악사 다이렉트. 가입 시 유의사항을 확인하세요. 출발 새 아침에서 드리는 선물 같은 한마디. 눈 먼 손으로 나는 삶을 만져보았네. 그건 가시투성이었어. 가시투성이 삶에 온 몸을 만지면서 나는 미소 지었지. 이토록 가시가 많으니 곧 장미꽃이 피겠구나 라고. 장미꽃이 피어난다 해도 어찌 가시의 고통을 잊을 수가 있을까 해도 장미꽃이 피기만 한다며 어찌 가시의 고통을 버리지 못하리요. 눈먼 손으로 삶을 어루만지며 나는 가시투성이를 지나 장미꽃을 기다렸네. 오늘은 김승희 시인의 장미와 가시 가운데 한 부분 전해드렸습니다.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이 공원에서 가족이나 친구들하고 맥주 한잔 즐기시는 분들 많죠. 특히 이제 자전거 타다 보면 이런 풍경들 한강변에서 많이 볼 수 있는데요. 금방 봄이 되고 따뜻해지면 더 많은 분들이 이제 나가서 술 드시는 분들 늘어날 것 같은데요. 근데 이 공공장소에서 음주로 인한 사건 사고는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음주 사고를 막기 위해서 전국 지자체가 공공장소에서 술 먹지 말자는 내용으로 이 조례를 만들어 놓고 있는데 이번엔 국회에서도 관련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공공장소 음주 규제와 관련한 찬반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규제해야 된다는 입장부터 들어볼까요? 경찰 인권센터의 장시중 소장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그 공공장소에서 이제 술 먹는 거 반대한다 이런 입장이시죠? 예, 이유부터 좀 말씀해 주시죠. 예, 그 공공장소에서 그 술을 마시는 행위는 필연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게 됩니다. 전체 폭력 사건의 한 40% 정도가 그 음주와 관련이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고 우리 신고 사건 처리 결과도 그렇습니다. 그 더군다나 이제 청소년 보호법상 그 술은 유해 약물로 분류되어 있죠. 네. 이런 술을 아무 곳에나 마시고 추태를 부리는 모습은 청소년들의 어떤 교육과 정서에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공공장소에서는 반드시 음주를 규제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공공장소가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공공장소라고 하는 게 좀 범위가 넓죠. 예. 뭐 학교 구내라든가 해수욕장, 백사장, 도로변, 그다음에 공원, 그런 문화재 주변, 다리 위 등 사람들이 자유롭게 이용하고 왕래하는 모든 것이 이제 공공장소라고 할 수 있죠. 자, 이게 그럼 만약 공공장소에서 술 먹는 거를 법적으로 금지하게 되면 네. 축제 때 대학에서 술 먹는 건 어떻게 됩니까? 전 그것도 규제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학교 구내에서 그렇게 술을 먹고 하는 게
그게 우리나라에서는 당연하게 받아들여지는데 다른 나라에서는 예. 실내는 몰다 실외에서 그래 술 먹는 행위는 용납을 안 합니다. 그게 요새는 과에서 주점 하잖아요. 요새가 아니라 그 옛날부터 이제 내려온 건데. 우리나라는 관행으로 돼 있죠. 관행으로 돼 있잖아요. 그런 걸 못 하게 된다. 예. 저는 그것도 규제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쪽입니다. 예. 왜 그렇죠?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술로 인한 폐해가 장난이 아니고 이제 축제를 우리가 이제 빌미로 삼아가지고 선배들이 그냥 술을 강요도 하고 이 술 때문에 일어난 사건 사고 장난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그게 어떤 그 교육상으로도 그렇게 좋은 문화나 관행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자, 근데 이게 그러니까 또 반대하는 쪽에서는 이게 좀 과도한 규제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게 금주 지역이 생기는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예, 금연 지역도 있고 이제 금주 지역도 있게 생긴다. 그게 좀 과도하다 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는 어떤 논리로 말씀을 하시겠어요? 글쎄요. 그게 과도한 규제라고는 저는 생각하지 않거든요. 만약에 과도하다고 생각하면은 그런 논리라면 일부 이제 노상에서 흡연하는 분들이 있어서 우리가 일정한 시설을 만들고 흡연을 일정한 장소에서 하도록 그렇게 지금 규제를 하고 있죠. 그렇다면 그것도 잘못된 규제인가요? 솔직히 흡연 시설 우리나라는 거의 없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물론 좀 부족하긴 하지만 엄청 부족해요, 엄청. 네. 지금 그러나 길이나 함부로 담배 피우는 사람도 이제 거의 사라지지 않았나요? 물론 그렇죠. 그거야. 골목으로 밀려나서 그렇죠. 예. 예, 이제 그러니까 이제는 조금은 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안 주는 문화. 술이라는 게 결국은 향정신성 의약품이나 다 비슷한 겁니다. 예. 사람이 정신 상태를 좀 혼미하게 한다는 그런 취지에서는요. 예. 그렇다면 이제는 그런 것은 일정한 장소에서 하고 공공장소나 이런 곳에서 사람이 보이는 곳을 안 하는 것이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사실 그 실질적인 피해는 담배보다 술이 더 많을 수도 있을 거예요, 아마. 더 큽니다. 더 크죠. 그래서 실질적인 피해가. 저는 흡연 규제보다 음주 규제가 우선됐어야 하는데 지금 그거는 선우가 전 잘못됐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얘기를 제 독일 친구애가 우리나라 놀러 왔을 때 재작년에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나라는 담배 규제는 엄격하게 유럽보다 하는 것 같은데 술에 대한 규제는 왜 이렇게 사실 따지고 보면 술이 더 나쁘다 뭐 이런 얘기. 그 친구가 의사인데 그런 얘기를 했는데 자 근데 어쨌든 2010년에 경포대 해수욕장 백사장에서 음주가 전면 금지된 적이 있었다고 하는데 또 우리 소장님께서도 강릉경찰서에 근무를 하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죠? 당사자입니다. 제가 당사자. 2012년 그 강릉경찰서장으로 근무할 당시에 제가 워낙 그 해변 백사장에서 술을 마시는 것으로 인한 폐해 그걸 너무 많이 경험을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 음주 규제를 제가 전면적으로 시행을 했었습니다. 이제 그게 계기가 돼가지고 국회에서 논의가 시작되고 이제 법률을 만드는 어떤 그런 법률 작업까지 들어갔었는데 그게 결국은 또 이제 주류 회사 이런 곳에 로비로 인해서 사실 또 계속 자초되는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음주가 전면 금지되고 나서 사고가 뚝 떨어졌습니까? 그럼요. 그렇군요. 그래서 사고가 아주 대폭 줄었고요. 예. 특히 해변 백사장에서 술을 마시면은 사람들이 발을 다쳐서 봉합 수술하는 경우가 정말 비일비재했습니다. 그런데 그 애는 한 건도 없었거든요. 아니 제가 그냥 궁금해서 여쭤보는데 우리 장 소장님은 술 잡수세요? 저 술은 거의 안 합니다. 뭐 가끔 아주 좋은 친구들 만나면은 마시더라도 거의 안 하는 편이죠. 그렇군요. 워낙 안 좋은 걸 많이 보셔서 그런가. 근데 그 술 먹고 일어날 수 있는 범죄의 사례 같은 거를 잠깐 말씀해 주시죠. 술 먹고 그 사례는 아주 다양하죠. 이제 첫째가 이제 그 주사를 부리면서 다른 사람한테 피해 주는 경우 있고 그냥 이제 시비를 벌여가지고 이 폭력 사건으로 이제 번지는 경우도 많고. 그리고 술이라는 게 이제 사람의 어떤 감정을 자극하는 그런 그 약물이다 보니까 서로 이제 흥분돼가지고 아주 사소한 일로도 다투고 소리 지르고 뭐 그 사회적 폐해는 그게 돈으로 계산했을 때 약 10조가 넘는다 그런 연구 결과도 있으니까요. 그렇군요. 외국에서도 공공장소에서 술 못 마시게 하죠. 그거는 그런 사례는 뭐 아주 철저하게 규제죠. 그렇죠. 미국 같은 데서는 이 소지를 하는 자체만으로도 이제 체포가 될 수도 있고 그 $500, $1,000까지 어떤 벌금을 물리기도 하고 특히 뉴욕주 같은 경우에는
개봉한 술을 가지고만 있어도 이거는 벌금 맞고 체포되고 5일 이하 이제 구류, 우리말로 구류에 처해지기도 하죠. 사실 그 유럽 같은 데도 생각해 보면은 주로 공공장소에서 술 잡수시는 분들이 노숙하시는 분들 말고는 사실 본 적이 없는 것 같긴 한데. 네, 예.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십시오. 예, 지금까지 경찰인권센터의 장신중 소장이었고요. 이번엔 공공장소에서 음주 규제라는 것을 반대하는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한마디로 술 그냥 마시자. 자, 김재식 변호사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아, 예, 안녕하세요. 예. 변호사님 약 좀 많이 하세요? 아, 어제도 한잔 했습니다. 잘하셨어요. 예. 근데, 이거 앞서 찬성 입장 들어봤는데, 공공장소 음주 규제 찬성 입장 들어봤는데, 어떻게 들으셨어요? 아, 예. 물론, 공공장소에서 행패 부리는 것은 당연히 규제하고 처벌해야 되고요. 네. 지금 우리 현행법상으로도 뭐 경범죄 처벌법이나, 예. 관련 법령에 의해서 당연히 처벌이 되고요. 예. 또 청소년 보호법에 따라서 주류를 판매하는 것도 청소년에게 처벌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렇게 광범위하게 이 공공장소에서 술을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고 술을 마시는 것도 금지시키면 앞으로 아까 사회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가족이나 친구 연인들끼리 이제는 해변이나 뭐 공원에 가서 술 마시는 것 완전히 금지되는 거거든요. 너무 과도한 규제라는 생각입니다. 네, 대학 축제도 이제 그럼 바뀌어져야 되고 사실은 공공장소에 그렇죠. 속한다 그러더라고요. 예. 근데 이제 그러니까 우리 김재식 변호사님 말씀은 이 범죄와 음주는 구별을 해야 된다 이렇게로 정리가 되겠네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또 법적으로도 이 술을 마시는 것을 전면적으로 금지시키는 것은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헌법에 보면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모두 가지고 있잖아요, 우리 국민들이. 예. 그리고 그 행복 추구권이라는 것은 자기가 생각하는 행복관념에 따라서 적극적으로 자기 행동을 결정할 수 있는 자유이고 술을 공공장소에서 마실 수 있는 자유도 사실 헌법이 보호하고 있는 기본권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는데요. 네. 이런 자유를 침해함에 있어서는 좀 신중해야 되고요. 꼭 필요한 경우에만 규제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넓게 이렇게 규제를 하기 시작하면은 반드시 문제가 발생을 하고 또 뭐 일반 국민들이 굉장히 힘들어지실 수 있으시죠. 예. 지금 변호사님이 기본권 침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금연구역도 기본권 침해인가요? 기본권 침해라고 볼 수 있죠. 다만 그 기본권 침해를 필요한 경우에 허용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국회가 그것을 입법을 한 거고요. 지금 현재 금주와 관련해서는 현재 입법이 되어 있지 않은데 이번에 입법이 발의가 된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 입법이 이제 된다면 법률로서 이제 헌법 침해인지 여부를 한번 판단을 받아봐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렇군요. 근데 이제 그 조례로는 지방자치단체들이 그 금주구역을 많이 설정해 놓은 것 같더라고요. 예? 예, 제가 보니까 작년 말 52국의 2개 시군구에서 금주 관련 조례를 제정을 했는데, 이 조례들은 사실 그 처벌 규정을 담고 있지는 않고 대부분 금주구역에서 음주를 하지 말라는 권고, 계도 이런 내용이거든요. 예. 근데 이런 내용조차도 사실 국민 건강증진법 같은 이 상위법에 근거가 없이 제정이 된 것이라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기본권 제한이라고 그러는데 그 외국에서는 말이에요. 예? 뭐 이렇게 공공장소 음주 규제하는 나라가 많다고 그러는데 그럼 그 나라들은 다 기본권 침해하는 나라들인가요? 그렇게 보지는 않고요. 그 나라의 상황도 좀 정확히 볼 필요가 있는데 우리나라 지금 현재 논의되고 있는 법처럼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것이 아니고 정해진 판매소 어떤 시간 이렇게 정해서 살 수 있게 하거나 아니면은 살 수 있는 술을 이렇게 제한을 두거나 뭐 위스키나 이런 것들은 뭐 사지 못하게 하고 저도 알코올을 뭐 사게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그 기본권 제한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서 금주구역을 실시하고 있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도 음주구역 지정을 해서 그 술을 전면적으로 팔지 못하게 하는 것에 대한 문제점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런 제한을 걸어서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하는 그런 제한은 합헌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야구장도 공공장소인가요? 공공장소죠. 뭐 극장, 공원. 그러면은 그 야구장 만약 이게 금지가 되면 야구장에 맥주 부위도 없어지겠네요? 이제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어떻게 정하느냐, 또 법률로 어떻게 정하느냐 그런 문제이겠지만은
지금 야구장에서 맥주보이가 허용이 된다는 것만 보더라도 공공장소에서 음주 그 자체가 무슨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거 아닐까 싶습니다만. 근데 그 공공장소에서 실제로 폭력이나 범죄 행위들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규제하자는 움직임이 있는 걸로 봐서는 네네. 그러면은 그 허용을 많이 주장하신다 하더라도 그런 과도한 음주에 의해서 나오는 그런 폭력 행위를 또 막을 수 있는 방법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폭력은 당연히 폭행 상해 형법으로 다 기존의 법으로 할 수 있죠. 예. 강력하게 법 집행을 하면 되는 거죠. 강력하게 법 집행을 하면 된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사실 이중처벌 문제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형벌로 다스리면서 한편으로는 이 음주구역에서 음주를 하는 경우에 과태료를 또 부과하게 돼 있거든요. 예. 그렇게 되면 형벌로도 부과를 받고 과태료도 부과를 받는 것은 또 헌법이 금지하는 이중처벌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문제가 되죠. 예, 그렇군요. 예, 잘 알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이 아마 잘 판단을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김재식 변호사였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듣고 계신 주파수는 FM 94.5MHz입니다. YTN 뉴스 FM. 위기의 한국 경제. 하지만 해법은 있습니다. 우리 경제에 또 다른 도약을 준비하는 코너. 출발 새 아침 경제 빅 이슈. 신율의 출발 새 아침에서 매주 수요일 날 보내드리는 코너죠. 경제 현안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서울대학교 이필상 교수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우리나라 경제 뭐 맨날 위기설이 나옵니다만 지금 4월 위기설이 나돌고 있죠. 네. 경제가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미국의 골드만삭스라는 투자은행이 있습니다. 네. 대표적인 투자은행인데요. 이 은행이 한국 경제는 끓는 물속의 개구리다. 그냥 놔두면 죽는다. 뭐 그런 얘기인데요. 바로 이 개구리가 4월에 물이 뜨거워져서 생명이 위험하다. 막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 경제가 기본적으로 어려운 상태입니다. 특히 가계부채가 1,344조 원인데요. 예. 가구당 7천만 원입니다. 언제 터질지 모르는 경제 내환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런 상태에서 4월에 악재가 겹쳤습니다. 자칫하면은 외국 자본이 대거 빠져나가고 금융시장이 마비된다. 그래서 기업과 가게가 줄줄이 부도가 난다. 뭐 그런 어떤 이야기인데요. 한마디로 제2의 IMF 위기가 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제 사실 그 4월에 우리 경제에 이제 악재가 많은데 뭐 흔히 4대 악재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 첫 번째 악재는 미국이 우리나라를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하는 것이고요. 예. 두 번째 악재는 북한이 도발을 계속하고 여기에 미국이 강경하게 응징하는 것이고요. 예. 세 번째 악재는 대우조선해양이 회사채 부도 위기에 처하는 것이고요. 네 번째 악재는 대통령 탄핵 정국 때문에 정치 불확실성이 커지는 겁니다. 이 네 가지 악재가 한꺼번에 밀어닥치면은 4월에 경제 위기가 정말 현실화된다. 뭐 이런 얘기인데 아주 불안한 건 사실입니다. 근데 교수님이 보실 때 현실화될 가능성은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개구리가 정말 죽는 그런 위기는 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 실제로 외국 자본이 대거 빠져나가서 금융시장이 마비되고 경제가 무너지는 그런 위기는 가능성이 낮다고 보는데요. 이유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이유는 네 가지 악재가 전부 예고된 악재라는 것이거든요. 미국의 환율 압력이라든가 북한의 도발, 대우조선해양의 부실, 그리고 탄핵 정국 전부 오래전부터 알려져 있고 또 나름대로 정부나 기업들이 대비를 하고 있는 그런 악재들이라는 것이거든요. 그다음 두 번째 이유는 우리 경제가 경상수지 흑자 국가이고요. 수출이 증가세로 돌아섰습니다. 우리나라 외환 모액이 3,720억 달러 정도 되는데요. 여기에 작년부터
그 작년 말부터 수출이 증가세로 들어섰습니다. 그 증가율이 20%가 넘거든요. 이에 반해서 1년 안에 갚아야 되는 단기 외채가 1,180억 달러 정도밖에 안 하는데 외환 보유액의 30%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달러가 없어서 외채를 못 갚고 경제가 부도 대란에 처한다. 이런 어떤 가능성은 거의 없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경제가 정말 타격을 안 받고 괜찮은 거냐? 그렇지는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 경제가 위기는 아니지만 예. 이미 이제 성장 동력이 꺼진 구조적인 위기인데요. 경제 성장률이나 제조업 가동률, 청년 실업률 이것이 이미 과거 외환위기 수준 이상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4월에 정말 4대 악재가 터진다. 정부가 제대로 대응 못한다. 그럼 경제가 정말 회생이 어려운 국면에 처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환율 주작국인데 만약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지정을 하면 일단 타격이 클 거 아닙니까? 예, 타격이 큽니다. 그 미국 재무부는 매년 4월과 10월에 환율 보고서를 발표하는데 이번 4월 보고서에서 우리나라를 환율 주작국으로 지정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거든요. 근데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은 우리나라의 대미 무역 흑자인데 지난해 10월 미국 재무부 보고서에 따르면은 우리나라의 대미 무역 흑자가 302억 달러다. 근데 이것은 환율 조작국 지정 기준이 200억 달러의 1.5배나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 근데 이제 더군다나 그 지난해 말부터 무역 흑자로 우리나라가 이제 돌아서면 무역 수출이 증가하면서 이게 더 이제 증가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할 가능성이 있다 하는 건데요. 일단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을 받으면은 타격받는 것이 수출이죠. 그래서 이제 간신히 회복세를 보던 수출이 다시 이제 곤두박질할 수가 있고요. 또 다른 타격이 금융시장에서 죄송합니다. 외국 자본이 빠져나가는 건데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이 되면은 경제가 굉장히 불안해지거든요. 외국 자본이 다 나가죠. 이렇게 되면 이제 결국 수출 불안하고 외환시장 불안하고 이러면 이제 경제가 또 위기에 처할 수도 있다 하는 얘기인데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받는 건 상당히 큰 악재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김정남 암살 사건을 봐도 그렇습니다만 북한 리스크가 또 경제 위기를 불러온 건 아니냐 이런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예, 국민들이 그런 걸 느끼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이 북한 리스크는 이제 블랙 스완이라는 건데 가능성은 낮지만은 오면은 피해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다. 그런 얘기거든요. 근데 말씀하셨듯이 이제 김정남 독살 사건 보면은 예측 불능의 어떤 잔인성을 계속 드러나고 있는데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 다음 달 3월에 한반도에서 그 미국이 이 한미연합 훈련은 이제 사상 최대 규모로 실시를 합니다. 근데 이것에 대응해서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을 쏘면서 추가 도발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거든요. 이때 미국이 선제 공격 같은 무력 행사에 나설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한반도 정세는 정말 한치 앞을 내다보기 어려울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외국 자본 대규모로 나가고 경제가 혼란에 빠질 수 있다 이런 얘기인데요. 가능성은 낮지만은 어쨌든 간에 불안한 건 사실인데 어떻게 해서든지 한미 정부가 이 북한 리스크는 아주 슬기롭게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교수님께서 그 대우조선 해양 잠깐 말씀하셨는데 이게 회사채 만기도래에 따른 유동성 위기 이게 심각은 하죠. 예? 네. 그게 이제 물론 한국 전체로 집어삼킬 위기는 아닐 수 있겠습니다만. 예. 그 대우조선 해양의 회사채 만기일이 4월 21일이거든요. 이날까지 갚아야 되는 금액이 4,400억 원입니다. 그런데 회사채 만기가 이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7월에 3,000억 원, 11월에 2,000억 원, 그래서 올해 안에 갚아야 될 회사채가 9,400억 원입니다. 근데 문제는 작년에 대우조선 해양이 적자가 5,200억 원이었고요. 올해도 그 적자 기준 계속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4월부터 이제를 갚지 못하는 그런 부도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얘기인데 이것이 물론 한 기업의 회사채 부도이긴 하지만은 이렇게 엄청난 규모이기 때문에 금융시장을 흔들 수가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외국자본이 또 나간다는 것이거든요. 그럼 이제 경제 전체가 이제 흔들릴 수 있다 이런 얘기인데요. 이것에 대해서 그래도 조금 안도가 되는 것이 뭐냐면은 그 정부가 대우조선 해양에 2015년에 자금 지원 계획을 내는 것이 있는데 그것에 따라서 3,800억 원 규모의 대출금을 더 받을 게 있습니다. 그것을 받으면 일단 4월 위기는 넘길 것 같아요. 근데 더군다나 이것이 이제 굉장히 이제 만약 부도가 나면 타격이 크기 때문에
그 주거은행인 산업은행이나 정부가 아마 이걸 부도는 허용하지 않을 것이다. 뭐 그런 어떤 예측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구조조정해서 부실 정리하고 이 대우조선 해양이 좀 건전하게 되면은 문제가 해소되지 않을까 뭐 이런 기대를 해봅니다. 그리고 아까 그 탄핵 정국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근데 예. 이게 탄핵 정국이 이제 두 가지로 나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는 탄핵이 기각될 가능성을 얘기할 수 있고 또 하나는 탄핵이 인용될 가능성을 얘기할 수 있는데 두 가능성 다 위기설을 좀 부추길 수 있는 요인이 된다고 보십니까? 예, 맞습니다. 예. 뭐 지금 상황으로는 3월 중에 헌법재판소가 이제 결국 이 대통령 탄핵 판결을 할 것 같은데 인용이나 기각이나 뭐 상관없이 말씀하신 대로 4월에는 전국 혼란이 심각하게 나타날 것 같습니다. 인용이 되면은 대통령 선거를 치르는데 그러면은 선거에서 탄핵을 지지한 진보 세력, 탄핵을 반대한 보수 세력이 대충돌을 하게 될 것 같고요. 또 기각을 하면은 그때는 박근혜 정권에 대한 반대 투쟁이 또 치열해질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정책적으로는 무정부 상태가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경제는 그냥 속수무책으로 무너질 수 있다 하는 얘기인데 경제정책은 시의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전개되는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는 것이 경제정책인데 이렇게 전국 혼란이 빠진다. 그것이 1년 이상 갈지 모른다. 이쯤 되면은 이 경제는 정말 큰일 났다는 건데 특히 4월에 뭐 북한의 추가 도발이다, 환율 조작국 지정이다, 뭐 이런 어떤 것들이 줄줄이 터지면은 지금 그런데 정부가 손을 놓게 된다 한다면은 경제가 어떻게 될 것이냐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4월 위기의 가장 큰 위험 요인이 제가 보기엔 탄핵 정국이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결국 이제 황교안 대행 같은 경우는 다른 생각 다 버리고 경제만은 지킨다. 그리고 안보만은 지킨다. 이거는 좀 확실해야 되겠다는 것이죠. 근데 지금 이제 우리가 쭉 정리를 해보는 이 위기 요소라는 게 사실 따지고 보면 말이에요. 이게 다 우리가 얘기할 수 있다는 게 예측 가능한 위기 요소 아니겠어요? 그러면 역으로 준비도 할 수 있고 대비도 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건데 말이에요. 예? 근데 이 탄핵 정국 때문에 준비를 못 한다는 거죠. 대비를 못 한다는 거죠. 심지어는 위기 의식까지 못 느끼고 있다는 것이죠. 정신이 없어서. 예, 그게 더 큰 위기라는 겁니다. 정부도 근데 어쨌든 대응을 하기는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4월 위기설에 대해서 정부는 기우다 뭐 이런 입장입니다. 뭐 지금 보면 국가신용등급이 사상 최상급이다. 그다음 외환보유액도 사상 최고 금액이다. 단기 외채 금액도 사상 최저 수준이다. 그리고 미국의 환율 조작국 지정 가능성도 낮다. 뭐 걱정이냐 뭐 이런 입장인데요. 근데 뭐 결국 정부가 기우라고 생각하는 것이 전 위기다 이렇게 보는데 그 우리나라 경제가 대외적으로 굉장히 의존도가 높습니다. 실물이나 금융 양면에서 다 의존도가 높은데 뭐 만약에 정말 4월에 이제 여러 가지 악재 터지면요 수시장 급냉할 수 있다는 것이고요. 또 외국 자본 빠져나가면서 금융시장 금방 흔들리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은 외환보유액 3,720억 달러 이것이 큰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원래 대의존도가 높은 경제이기 때문에 이거 빠져나가기 시작하면 그냥 순식간에 나갈 수 있다. 마비가 될 수 있다는 건데 우리가 1997년에 외환위기 겪고요. 2008년에 금융위기 겪었습니다만 그때마다 정부는 괜찮다 그랬거든요. 그리고 이런 경제 지표들이 있는데 왜 걱정이냐. 기우다. 그런 얘기 했었거든요. 이번에도 똑같은 일이 반복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우려를 씻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게 정부는 가장 중요한 것이 위기의식을 빨리 가지라는 겁니다. 그리고 탄핵 전국이 흔들리고 있지만은 정부만큼은 중심을 잡아라. 그 대외 경제 외교 잘해서 이제 최소한 환율 조작국 지정만큼은 막아라. 뭐 그런 얘기죠. 예, 참 그렇게 잘 해야겠죠. 우리나라 직업 공무원들의 어떤 직업 윤리와 직업 정신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서울대학교 이필상 교수였고요.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수요일 순서는 여기서 모두 줄이겠습니다. 자, 오늘 눈 내린다고 하는데요. 여러분 모쪼록 길 갈 때나 운전할 때나 조심하시기 바라겠고요. 전 내일 아침 7시 15분에 다시 오겠습니다. 신율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